했어요. 자, 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돼서 리얼미터가 오늘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전체 46.3% 거의 50% 가까이 압도적이네요. 했습니다. 김문수가 18.9 그리고 그 다음이 한동훈이에요. 그 다음이 한동훈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6.9%. 네. 네. 그다음에 홍준표 6.8, 오세훈 5.1. 거의 뭐 이제 2등부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한동훈이 많이 회복을 했네요. 꼴찌였는데. 이 책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됐어.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한동훈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김문수를 제칠 정도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끝난 데는 한동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야당을 완전히 검찰을 통해서 파괴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 국회에 와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 달라고 연설을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정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있은 강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죠.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가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후에 지난 4월 총선 누가 당대표였습니까? 누가 공천했습니까? 누가 선거 이끌었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또 대패했죠. 자, 두 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치명타를 줬던 그 주인공이 그때 상대방이 카운터 파트너가 바로 한동훈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민주당과 손잡고 윤석열을 그냥 탄핵시킨 게 누굽니까?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리막으로 가는 그 변곡점에 한동훈이 있었고 탄핵도 민주당과 같이 했는데 보수 유권자들이 미쳤다고 한동훈 찍어줍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이 네. 그 자기가 사실은 이제 김건희랑 거리를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움직임을 이제 좀 강력하게 시작한 게 2024년 1월 정도부터라고 보는데 네. 그게 마리 앙뚜아네 때 발언 나오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가지고 결국 이제 하게 하면서 김건희랑은 이제 거리를 완전히 두고 윤석열하고 척을 지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그랬죠. 거예요. 왜? 그래야 제가 정치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완전히 열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차후 대권을 뭐 이 사람이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굴하게 김건희가 이 사람한테 되게 읍소하고 계속해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문자 보내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하지만 김건희가 한동훈이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자기를 완전히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마음속에서 완전히 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 증오심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은 자기 길은 이제부터는 벌어져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행보도 완벽하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행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책 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 계엄과 관련된 그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윤석열이 조기에 퇴진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조기에 이제 먼저 물러나고 이 정권 이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덕수 총리랑 자기가 같이 뭐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때가 12월 9일, 10일 막 이제 이렇게 비상계엄 끝나고 난 이후였는데 그때가 바로 조선일보의 명태균이가 윤석열 부부에 대한 USB를 넘겨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했다는 그 시점, 그게 이제 10월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김건희가 주진우 기자가 그 공개한 녹취에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한 게 비상계엄 이후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혼자서는 그런 엄청난 플랜을 못 짜요. 한동훈을 그렇게 만들고 한동훈을 부추겼던 사람은 난 조선일보라든가 그동안에 그 당시에 한동훈을 밀었던 그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타임이 한동훈이 갑자기 왜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올까? 아마도 김건희하고 그때 우리가 나온 얘기가 조선일보랑 딜을 쳤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개하면 니네 완전히 정권이 망가지니 대신 우리가 이걸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너넨 조기 퇴진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우리가 후속 타자를 밀어서 우리 신문사도 살고 그 다음에 한동훈도 살고 너네도 우리가 한동훈이 되고 나면은 사법 처리 안 받게 해줄게 이런 식의 딜을 쳤었던 것은 아닐까 그랬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열받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를 밀어내고 네가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조선일보를 손잡았어? 이런 마음을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 저는 그 타임이 그 책을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은 나름대로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건데 그게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김건희가 그걸 보이콧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말로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이제 이런 말하면서 완전히 자기네의 꿈이 어그러졌고 그 조선일보는 하필이면 그런 거 말할 때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맨날 사설이 나오면서 거의 매일 나오면서 계속 김건희가 문제다. 김건희 때문에 망했다. 김건희 없애야 된다. 계속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림을 딱 보게 되면 한동훈은 그동안에 혼자서는 결국은 살 수가 없으니까 검찰 권력하고 언론 권력을 자기의 뒷배로 두고 자기를 그동안 밀어줬던 보수 세력을 자기 밑으로 좀 심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김건희에서 좌절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이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이 사람이 책을 쓰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아무도 제대로 이재명하고 대적할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김건희하고 척을 지고 내가 이 비상계엄 때에 제대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 밀고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동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보수가 완전히 지금 보수 분열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한동훈은 원래 정치력이 별로 없는 데다가 지금 장동혁 같은 사람도 한동훈 버리고 지금 저쪽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을 밀어주는 이 내부 세력도 사실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한동훈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사람들부터 막 지지를 받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추대가 돼서 뭔가 해본다? 그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 분석대로 하면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경쟁을 할 수밖에 그렇게 없는 될 구조잖아요.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보는 게 오세훈 같은 경우는요 진짜 무능력의 극치인 게 우리가 뭐 무상급식만 말하지만 실제 서울시 행정 관련해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어제인가 그젠가 그 2036년도에 올림픽 유치한다 그랬잖아요 서울을. 근데 전북으로 근데 그 전북으로 넘어갔어요. 전북하고 서울하고 두 개 도시를 놓고서 투표를 했는데 전북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서울이 11표인가밖에 못 얻었고 전북이 40몇 표인가 얻어가지고 전북이 그냥 무조건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서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든 안 되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행정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서울시에서 물러날 때도 서울시장에서 물러날 때도 그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재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사실은 되게 박원순 시장이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자기가 다시 서울시장 돼가지고 돌아와서 그 전시 행정만 하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큰 물난리 나고 그랬을 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사람들이 뭐 오세훈은 명태균 게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능력이 같이 더해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뭔지 드러나겠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뭐 예를 들면 그냥 법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기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문제 있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협잡해가지고 여론조사 조작하고 올리고 막 이랬다는 게 나온다면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라서 저는 만약에 싸움이 이제 된다면 한동훈과 김문수의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러면 두 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 누가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김주호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결집력에 있어서 김문수 장관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김문수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보수 진영을 통합하는 데는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간극이 넓어요. 이 극우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대표 측 친한계를 거의 뭐 배신자, 원수처럼 생각하고요. 친한계에서는 극우층을 정말 버러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 국회에서 의총하는데 의총한 내용들을 녹취까지 해갖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그럴 정도로 서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바깥쪽으로 보이는 새 힘은 뭐 세이브 코리아나 정강은 그 목사의 그 활동을 보면 뭔가 오프라인 조직, 그 극우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김문수 장관에게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면은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이 자신의 발언을 아주 정제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금 중도 보수 친한계에게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반감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층의 지지를 받고 친한 측의 어떤 반감을 안 산다면 저는 김문수 장관이 무난하게 후보가 되지 않을까 거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김문수가 중도 확장력이나 이런 게 저는 훨씬 없어 보이거든요. 한동훈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럼 또 보수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죠. 근데 어쨌든 김문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선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당에서 경선을 해서 뭐 좀 지지 세력이 있다고 해서 밀어봤자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건데 본선 경쟁력이 과연 있겠느냐 김문수가. 게다가 김문수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김문수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턱걸이를 했죠. 그러니까 턱걸이 3개밖에 턱걸이. 없잖아. 선거 운동도 딴 게 없습니다.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20개. 오히려 한동훈은 그래도 윤석열하고 맞서가지고 어쨌든 그 전에는 같이 부역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2024년 초반부터는 한동훈하고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거리를 두면서 뭔가 자기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네. 김문수는 사실 어디서 처박혀 있던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계속 충성 경쟁한 것밖에 없잖아요. 뭘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밀죠? 윤석열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가지고 임원 입꼬리 된 거를 그들도 아는데 자기네들이 일찍 한 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미안하다고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김문수는 왜 찍어줘요? 그러면 김문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바보로 생각하면 안 돼.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투표를 아주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지난번에 윤석열 0.73% 이긴 것도 그거는 물론 이제 거품이 많이 껴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 때 섭섭했던거나 속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동 형식으로 나온 것도 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찍었더니 임원 입건이 났어. 이걸 또 알았어. 근데 똑같은 그보다 김문수 더 후진 김문수를 그럼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고?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요. 김문수하고 한동훈 둘을 딱 놔뒀을 때 누구 찍겠어요, 본인은? 저 둘 다 안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찍는데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기권할 겁니다. 누구 무조건이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무조건 찍어야 되면 없어? 저는 그냥 기권할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 세 줄목에서 해보세요. 누구 찍겠어요 본인은? 뭘? 둘 중에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있으면 네. 둘 중에 꼭 찍어야 된다. 꼭 찍어야 저렇게 말하지 말고 저렇게 꼭 찍어야 말하지 된다 그러면 말라고요? 누굴 찍겠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난 한동훈을 찍겠어. 알겠습니다. 김문수보다는. 예. 왜냐 김문수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노영희 변호사님. 일반 국민들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사고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집단의 당내 경선적으로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도 말아먹었고 국민의힘도 말아먹은 그 주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선택하기는 좀 어렵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는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지지층들이 어쨌든 뭐 60% 넘게 지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들어 줬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을 탄핵 민주당과 손잡고 탄핵시켰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년 동안 누가 국민의힘을 이렇게 망하게 했냐? 윤석열이 70이면 한동훈이 30이기 때문에 죽어도 한동훈은 저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순수하게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이냐만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겠느냐. 내 말은 중도. 그러니까 극우로 가 있는 그 사람들 말고 중도 확장력이라던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누가 더 나을 것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를 보면 김문수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김문수 맨날 햇소리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 경제 그때 비상계엄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민노총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한 소리가 뭐예요? 이제 비상계엄 끝났으니까 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가 문제야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노동계 그 사람이 무슨 기여를 했어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대로 된 게 뭐가 없는데 지금 뭐해요? 자기 그때 그 갑질하느라고 119 전화하고 나 김문수인데 말이야 이딴 소리 나고 앉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차라리 한동훈이 낫지 그 둘만 놓고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하고 김주호 대변인의 말을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상식의 선에서 보면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거고
근데 김조 대변인 말처럼 당내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은 또 당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집을 하게 되면 또 김문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 음. 데드 음. 셀프님이 선긋봉이다. 그냥저냥 여기 사회자 누구냐? 나를 공격하는 걸 보고 있는데. 아니야. 자,